오늘 나는 피자를 먹고 싶다. 페퍼로니가 잔뜩 올라간 뜨끈뜨끈한 피자. 피자집이 아니다. 맥주집이다. 맥주집인데 피자가 정말 맛있다. 오늘 나는 내 뱃속에 뜨끈한 피자와 맥주를 넣을 것이다. 들어가자. 들어왔다. 여기는 내 단골 맥주집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음이 울적하거나 할 때 자주 방문하는데 사장님께서 위스키를 서비스로 주셨다. 맛있었다. 빈속에 먹으니 속이 뜨거워졌다. 피자를 기다리면서 책을 읽었다. 술 한잔 하면서 책 읽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보다 집중도 잘 되고 약간의 소음 덕분에 더 몰입이 되는 것 같다. 드디어 피자가 나왔다. 이 자태를 봐라. 페퍼로니가 쌓여있다. 눈처럼. 책을 옆에 잠깐 놔두고 세팅을 하자. 정말 오랜만이다. 이 맛, 이 수제 햄. 브랜드 피자보다 훨씬 낫다. 이 피자 한 조각이 이 추운 겨울날 내 마음의 따뜻함과 위로를 전해준다. 혼자서 아주 잘도 먹는다. 피자를 먹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찍어 먹는 소스다. 시큼한 마요네즈 같은 이 사워크림이 페퍼로니 피자를 계속 끊임없이 내 입속에 넣어준다. 다 먹었다. 배부르다. 너무 맛있게 먹어서 칼로리는 신경 쓰이지 않는다. DJ분이 직접 음악을 선곡해 틀어주신다. 이런 이벤트가 다양해서 좋다. 조용히 먹고 싶을 땐 조용히 먹고, 음악을 듣고 싶을 땐 음악을 듣고, 사람들과 왁자지껄 얘기하고 싶으면 왁자지껄 얘기하면 된다. 음악에 취해서 맥주를 하나 시켰다. 에일 서비스라는 맥주인데 인천에서 최고로 맛있는 것 같다. 이 맥주 한 잔이면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다. 맥주 한 잔을 하면서 더 취하기 전에 책을 읽었다. 깊은 밤 위로를 요리하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일본 힐링 소설이다. 새해의 첫 독서다. 혼자 보내는 밤의 길이를 저도 잘합니다. 나도 잘한다. 혼자서 사니 요리도 보통 혼자 먹는다. 이렇게 5가지 요리, 프랑스식 요리다. 영업시간은 9시부터 7시. 야간 식당이다. 나구모 미모사라는 30대 여성이 주인공인데 집에 불이 난다. 불이 나서 어떻게 오갈 데가 없는데 다행히 패밀리 레스토랑 점주였던 그녀는 회사의 도움을 받아 회사가 예전에 사용했던 기숙사 건물, 현재는 창고로 쓰고 있는 그곳에서 지내기로 한다. 점장을 맡은 것도 원치 않았는데 직원들과 불화는 계속 있고 항상 일 때문에 힘들어서 걱정도 많은데 우연히 식당을 발견한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가 되는 식당을 발견한 거다. 내게는 바로 이 맥주집이, 이 식당이 내게 그런 곳이다. 이 책을 보고 느낀 점은 조급해하지 마라.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리고 혼자 보내는 밤의 길이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열심히 일에 몰두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어진 일에 걸맞아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 편의 일본 드라마 같은 소설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세찬 밤이었다. 창밖의 대로변으로 사람들이 지나간다. 가게 안에 휘황찬란한 불빛에 이끌려 몇 명은 들어올 법도 한데 그대로 지나친다. 내가 일하는 패밀리 그릴 시리우스 아사쿠사 가미나리문 거리점은 라스트 오더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노게스트,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게 올겨울 최강 한파가 덮친다고 세상이 야단법석이다. 좋아. 오늘 밤은 집에 일찍 갈 수 있겠다. 내겐 매장 매출보다 그게 훨씬 기뻤다. 레스토랑 패밀리 그릴 시리우스는 도쿄와 가나가와에 매장을 두고 있는 체인점이다. 내가 아사쿠사 지점으로 이동한 지 올해로 6년. 그 전에 일하던 곳은 세련된 도쿄만 일대 매장이어서 고급 아파트 주민이 주요 손님층이었다. 그러다 단번에 수수한 동네의 매장으로 왔다. 물론 체인점이라서 가게의 분위기나 메뉴는 변함이 없지만 고객층은 확 달라졌다. 지역 주민보다 관광객이 압도적으로 많아 매일 정신이 없다. 출퇴근을 생각해 히키우네에 위치한 1인 가구 빌라로 이사하길 잘했지. 이렇게 매일 녹초가 되는 상황에선 도무지 오랜 시간 전철에 몸을 싣고 흔들리며 갈 수 없다. 이런 추운 밤에는 조금이라도 일찍 집에 가서 오랜만에 목욕물을 받아넣고 느긋하게 몸을 데우고 싶다. 퇴근하고 오자마자 급탕 버튼을 눌렀다. 선택한 베스솔트는 라벤더. 빌라의 좁은 욕실에는 피로 해소와 숙면 효과를 강조하는 입욕제가 질비하다. 어느 것도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따뜻해진 몸으로 침대에 기어 들어가니 몸에 힘이 스르르 빠지면서 기적적으로 잠의 꼬리를 붙잡았다. 여전히 바람이 세차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멀리서 빈 깡통이 나뒹구는 소리가 들린다. 맞은편 공원의 상록수가 와삭대는 소리에 솟아오르는 불안감을 애써 억누른다. 여기서 정신이 맑아져 버리면 모처럼 잡은 졸음이 달아나고 만다. 괜찮다. 잘 수 있다. 잠이 온다. 오늘 밤은 푹 잘 거다. 거기서 의식은 끊겼다. 소란스럽다. 초인종, 알람 소리. 눈 깜짝할 사이에 아침인가 싶을 만큼 골아 떨어졌다. 더 자고 싶은데 밖이 시끄럽다. 하는 수 없이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확인하자 침대에 누운 지 아직 1시간밖에 지나 있지 않았다. 그래도 잠깐 잠이 든 모양이다. 다시 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 조금 더 있고 싶었다. 하지만 인터폰에 이어 쿵쿵쿵쿵 누가 현관문을 세차게 두들겨댔다. 이번에야말로 나는 벌떡 일어났다. 한밤중이다. 무슨 일인가 싶어 숨을 죽인다. 틀림없이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무서워. 난 침대 위에서 몸이 굳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나구모 씨, 나구모 미모사 씨, 일어나요. 큰일 났어.
옆집에 사는 집주인 목소리다. 나는 그제야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렸다. 뭔가 타는 냄새가 난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 설마 안 돼. 이쪽으로 오지 마. 내 바람과는 달리 사이렌은 빌라 앞에서 멈췄다. 커튼을 뚫고 들어온 적색등 불빛이 벽을 붉게 물들였다. 미모사 씨, 불이야. 난 침대로 뛰쳐나와 정신없이 잠옷 위에 청바지를 끼어입고 스웨터를 뒤집어 쓴 다음 코트와 출퇴근길에 매는 배낭을 챙겨 현관문을 밀었다. 문을 열자마자 매캐한 냄새가 확 끼치며 눈과 코가 찡해졌다. 참지 못하고 기침이 튀어나왔다. 살았다. 뛰어. 집주인도 콜록대며 내 발을 덥석 잡았다. 어디에 불났어요? 나와 집주인은 5층짜리 빌라 1층에 살고 있다. 옆을 둘러봤으나 같은 층에선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다. 탄내만 강렬하게 풍겼다. 위층이야. 윗집 중 한 곳에. 얼른 뛰어. 집주인은 내 손을 잡아 끌며 입구 쪽으로 달렸다. 소방대원 몇 명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1층 안쪽 복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젊은 남자가 맨투맨 차림으로 뛰쳐나왔다. 빌라 밖에는 구경꾼들이 상당히 모여 있었다. 소방차도 속속 도착했다. 조심스레 돌아보니 2층 창문에서 불길이 거세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선명했고 강풍에 휩쓸려 몸을 비틀듯 더욱 위쪽으로 기어올랐다. 이렇게 격렬하게 타는 불꽃을 본 건 처음이었다. 다리가 덜덜 떨려 순간적으로 집주인에게 매달렸다. 2층 깨진 창문을 향해 소방차 호스에서 물이 세차게 뿌려지고 있었다. 창문 윗부분에서 검은 연기가 매섭게 치솟았다.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도 명확하게 보였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맨투맨 남자는 추운 듯 손으로 두 팔을 문대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다. 괜찮을 거야.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서 타진 않을 거야. 그보다 저기 무카이 씨 집인데 피했겠지. 응. 분명히 어딘가로 잘 피신했을 거야. 어느새 날 두 팔로 안아주고 있던 집주인이 자신에게 타이르듯 중얼거렸다. 건물 안 타겠죠? 난 확인하듯 반복해서 물었다. 불타고 있는 곳이 내 집 바로 위층이었으니까. 다 당연하지. 아마도. 집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그저 열심히 진화 작업 중인 광경을 지켜보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소방대원들은 길게 느린 호스로 건물 바깥쪽과 안쪽 양쪽에서 불길에 접근하는 듯했다. 창문을 겨냥한 방수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불길이 조금씩 밀려나자 구경꾼들로부터 안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물대포의 기세는 거셌고 창문을 벗어난 물줄기는 가차없이 외벽을 타고 땅으로 떨어졌다. 2층 베란다는 물바다가 됐는지 바로 아래에 있는 내 집 베란다에도 폭포처럼 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와 집주인은 어느새 꼭 끌어안은 채 그 모습을 응시했다. 이가 달달 떨린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감 때문인지 모르겠다. 아니, 둘 다다. 한겨울 한밤중에 집을 잃었으니까. 그 와중에 대단하시네. 귀중품 갖고 나온 거예요? 맨투맨 남자는 내 등의 배낭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집에 있던 차림 그대로인데 나만 배낭을 메고 있었다. 어쩐지 부끄러워져 남자에게서 등을 돌리곤 고개를 위로 들었다. 소방차의 조명과 아직도 감도는 매캐한 연기 탓에 확실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머리 위로 별이 총총 떠 있는 듯했다. 와, 저러면 바로 아랫집은 완전히 침수겠네요. 딱하네. 또다시 남자가 전곡을 짚었다. 불길이 잦아들었는데도 소방대원들은 계속해서 물대포를 가차없이 뿌려댔다. 완전하게 진화가 확인될 때까지 분명 계속되겠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이 내 집으로 쏟아졌을까? 이미 우리 집 베란다에서 넘쳐흐른 물이 부진의 잔디밭으로 세차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꼭 나이아가라 폭포 같다. 나는 하늘을 다시 올려다봤다. 한동안 보지 않았던 시리우스를 찾으려 필사적으로 눈을 부릅떴다. 큰일 날 뻔했네. 스미다구 히가시모코지마. 변두리 느낌 물씬 나는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에 승합차를 세운 카네다 씨는 진심으로 안 됐다는 표정으로 뒷좌석에 나를 돌아봤다. 그나저나 짐은 그걸로 되겠어? 나는 무릎 위에 종이봉투를 고쳐 안았다. 네, 전부 물에 잠긴 데다 냄새가 배어 도저히. 화재 후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이해 그대로 출근한 나는 저녁이 돼서야 다시 빌라로 돌아왔다. 그러나 물난리가 난 집에서 가지고 나온 건 몇 개 없었다. 예금 통장 등의 귀중품과 빌라 임대 계약서 모두 다 쳐졌지만 없으면 곤란하다. 그 외엔 아예 건질 수가 없었다. 바라지점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내 집은 온통 물바다가 됐고 더구나 그 흐름을 가득 머금은 물은 눈과 코가 따가울 정도로 강렬했다. 마른다 한들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난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걸 잃었다.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다. 그럼 갈까? 카네다 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엑셀을 밟았다. 낡은 동네의 낯익은 풍경이 멀어져 간다. 매일 바라보던 스카이트리가 석양을 받아 휘황찬란했다. 나는 그 날씬한 자태에서 한동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내가 향하는 곳은 분큐구에 있다는 회사 기숙사다. 아니, 정확히는 과거에는 기숙사였지만 지금은 비품 보관소가 돼버린 창고다. 가네다 씨가 맨날 창고라고 불러서 나도 창고라고 부르는 곳. 오늘 밤부터 그 창고가 내 임시 거처다. 어젯밤 이후의 전말은 이렇다. 돌아갈 곳을 잃은 나는 집주인의 집에 묵게 되었다. 집주인은 1호와 2호를 리모델링으로 터서 널찍하게 살았다. 내 집은 물바다가 됐건만 놀랍게도 바로 옆집은 연기 냄새 말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정말이지 철근 콘크리트로 하길 아주 잘했어. 할머니 덕분이야. 집주인네 가족은 대대로 이 동네의 지주답게 몇 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공동주택은 무조건 철근 콘크리트로 지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집주인은 소방대원의 부름을 받고 나가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그동안 나는 낯선 집에서 무릎을 끌어안은 채 떨고 있었다. 신경은 곤두섰고 몸에 밴 연기 냄새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퇴근하고 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 도무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 돌아온 집주인은 몸이 얼었는지 코코아라도 마시자며 뜨겁고 달콤한 코코아를 내왔다. 이 집은 정전도 되지 않았고 가스도 사용할 수 있는 듯 했다.
내 바로 윗집에서 불이 나다니 불공평하기도 하지. 그러나 화를 낼 기력도 없을 만큼 지쳐 있었다. 무카이 씨가 잠자리에서 담배를 피웠던 모양이야. 직접 신고했다나 봐. 하지만 연기를 많이 마셔서 구급차로 옮겨졌다네. 자기 손으로 어떻게든 꺼보려고 했던 것 같아. 집주인은 코코아의 입김을 불어넣으며 따끈따끈한 정보를 들려주었다. 나는 내 윗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몰랐다. 초기 진화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에서 단념하지 않으면 못 빠져나간다고 해요. 빠져나갈 길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회사 방제 훈련 때 배운 지식을 선보이자 집주인은 감탄한 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 같아. 문도 뜨거워져서 좀처럼 열지 못했을 거라고 소방대원이 그러더라고. 그건 그렇고 이런 일은 처음이네. 어떻게 해야 하나. 저야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하자마자 눈앞이 어두워졌다. 전부를 잃었다. 이 빌라는 역에서 가까운 만큼 인기가 많아 언제나 빈집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다시 말해, 내가 옮길 수 있는 집도 없다는 말이다. 고향집은 군마에 있어 가깝다고 할 수 없고, 남자친구는 고사하고 신세질만큼 친한 친구도 없다.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다. 회사에 상담할 수밖에. 평소에 막 굴려대니까 이런 때만큼은 도움을 받아야 수지가 맞는다. 우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새웠고, 조간신문이 도착한 타이밍에야 나는 집주인에게 수건을 빌려 세수를 했다. 신문 배달원도 빌라의 참상에 놀랐을 것이다. 출근 다녀올게요. 내 말에 집주인은 깜짝 놀랐다. 오늘 같은 날도 출근하게? 당연히 출근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았다. 가봤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게 뻔한데. 그러나 나는 패밀리 그릴 시리우스 아사쿠사점의 점장이다. 오늘은 다른 정직원이 쉬는 날이라 내가 먼저 가서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가게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바로 직원의 90%를 아르바이트생이 차지하는 음식점의 현실이다. 어젯밤 정신없이 청바지를 입고 배낭을 메고 뛰쳐나온 건 잘한 일이었다. 배낭에는 지갑과 교통카드가 그대로 있었고 가게에 가면 유니폼도 있다. 나는 만류하는 집주인을 뒤로하고 평소처럼 빌라를 나섰다.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본사 단축 번호를 눌렀다. 이 시간에 전화를 받을 사람은 가장 일찍 출근하는 총무부장이라는 것도 알았다. 총무부장 와쿠이 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숨쉬는 것도 잊은 사람처럼 어젯밤에 일어난 일과 집을 잃은 사실을 보고했다. 예전에 와쿠이 씨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어서 여러모로 친절하게 대해줄 걸 알고 있었다. 와쿠이 씨는 잠시 기다려봐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더니 내가 점심 영업을 하는 동안 모든 얘기를 끝내놓았다. 그는 곧바로 창고의 관리인에게 연락해 사용할 수 있는 방이 있는지 확인한 동시에 다른 지점의 직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내가 조퇴할 수 있도록 조치해두었다. 이럴 때는 체인점에서 일하고 있어서 다행임을 실감한다. 이어 와쿠이 씨는 친절하게도 창고를 관리하는 설비부에 가네다 씨를 불러다 주었다. 빌라에서 들고 나올 짐이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확인해 볼 것도 없이 나는 이미 모든 물건이 물에 잠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네다 씨가 눈치껏 고무장어까지 가지고 와준 터라 반나절 만에 조심스레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참상을 본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부엌도 옷장도 온통 거무스름한 물에 잠겨 있었다.
언젠가는 입을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충동 구매한 원피스는 태그가 달린 채로 물에 잠겼고 보너스를 털어 산 소가죽 가방은 쭈글쭈글해져 있었다. 아무리 화재보험금이 나온다고 해도 이들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은 돌아오지 않는다. 물에 젖었을 뿐 아니라 냄새까지 밴 탓에 애용하던 머그잔조차 정성껏 씻어낸들 쓸마음이 들지 않았다. 비록 잠만 자던 집이라고 해도 취직 후에 내 모든 것이 이곳에 꽉꽉 차 있었다. 집주인과 물건들의 폐기를 의논해야겠지만 일단은 당장 생활할 거점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했다. 최소한의 필요 서류를 찾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욕실에 있는 베스솔트 병 몇 개를 종이봉투에 담았다. 당분간은 잠에 들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았다. 가네다 씨의 운전은 놀랄 정도로 부드러웠다. 운전 잘하시네요 라고 말하자 여인을 태웠으니까. 라면서 웃다가 이거 성희롱 발언인가? 하면서 당황해하는 모습이 귀여웠다. 설비부의 가네다 씨는 종종 요리컵이나 접시 등의 비품을 싣고 지점 사이를 오간다. 그래서 이런 운전이 몸에 밴 듯했다. 전 가네다 씨가 창고 관리인인 줄 몰랐어요. 심지어 창고가 옛날에 기숙사였다는 것도 이제 알았고요. 평소에 가네다 씨는 본사에 있다. 매장 설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려가기 때문에 내겐 총무부의 와쿠이 씨와 마찬가지로 의지가 되는 존재였다. 비품 관리도 설비부 일이니까. 원래 예전에는 내가 기숙사 관리인이었어. 아내와 입주해 살면서 말이야. 경기가 좋았던 시절에는 우리 회사도 직원이 많았고 지방에서 온 젊은 친구도 많았지. 직원 기숙사는 항상 만실이었다네. 나는 패밀리 그릴 시리우스가 활기를 완전히 잃고 난 후에 입사했다. 모회사인 주식회사 오이누는 현재 운영 중인 도쿄, 가나가와뿐 아니라 간사이 지방에까지 지점을 갖고 있었다. 널리고 널린 음식점들에 푹 파묻혀버린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핸들을 잡은 가네다 씨는 옛날 이야기를 이어갔다. 베테랑 직원들이 명예퇴직으로 많이 줄어든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 흥미로웠다. 그리워. 지금은 그때랑 비교하면 점퍼 수도 직원도 거의 절반이지. 기숙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폐쇄한 게 15년쯤 됐나. 뭐 자사 건물에다 위치도 좋고 문 닫은 매장의 비품은 다른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보관해 두자고 해서 그대로 창고로 쓰고 있지. 나도 기숙사 관리인에서 설비부로 소속이 바뀌었지만 하는 일은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아. 가끔 불필요해진 물건을 창고로 보내긴 했지만 솔직히 창고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보낸다고 해도 택배가 아닌 식자재를 납품하러 오는 자사 공장 트럭에 넘겨주면 그쪽에서 창고로 옮겨주는 식이었다. 주소를 적을 필요가 없었다. 차는 스미다 강을 건너 도심으로 향했다. 본사가 지오다구에 있고 진보초의 1호점과 신주쿠나 이키부쿠로에도 매장이 있으니 예전 기숙사가 도심에 있는 것도 이해가 갔다. 가네다 씨는 기숙사가 폐쇄된 직후 부인을 잃었다고 한다. 괴로운 일이 겹쳐 힘들었다고 말하는 가네다 씨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당시에는 결코 웃을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도 창고 관리인으로 계속해서 예전 기숙사에 남아있는 건 회사도 그의 사정을 감안해 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평소 매장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흔쾌히 아사쿠사까지 와주는 가네다 씨에겐 늘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원래 기숙사 관리인이었다는 얘기를 듣자 이상하게 수긍이 갔다. 다 왔어. 운전석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창밖으로 커다란 병원 건물이 보였다. 줄지어 늘어선 건물들 사이를 달려
길은 어느새 복잡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30분도 채 안 걸렸는데 아주 낯선 장소에 온 것 같아 갑자기 걱정스러웠다. 그나저나 재난을 당했네. 창고라서 불편한 게 많겠지만 부담 없이 뭐든 얘기해. 자, 도착. 분교구 중심지. 빌딩과 아파트가 질비한 골목이었다. 차는 4층짜리 길쭉한 빌딩 앞에 멈춰섰다. 주변에도 비슷한 건물들 뿐이어서 내일 밤에 무사히 찾아올 수 있을지 점점 불안해졌다. 이 언덕을 내려가면 하쿠산 거리. 바로 앞에는 고라쿠엔 유원지고 출퇴근은 오차노미즈역보다 스이도바시역이 가까우려나? 자, 먼저 내려. 안 그럼 내리기 힘들어. 가네다 씨가 뒤를 돌아보며 재촉하여 짐을 안고 차에서 내렸다. 빌딩 1층은 현관 옆에 차고로 되어 있는데 무척 좁았다. 가네다 씨가 차를 후진시키는 동안 난 골목을 나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네다 씨의 말대로 건물 사이로 도쿄도 모텔이 보였다. 친구 결혼식 때 딱 한 번 방문했을 뿐인데 왠지 익숙하게 느껴지는 저 건물이 완전히 거리의 랜드마크가 되었기 때문일까. 내가 두리번거리는 동안 가네다 씨는 차폭이 아슬아슬할 정도로 콘크리트 벽에 바짝 붙어 한 방에 주차했다. 곧이어 운전석 문을 살짝 열고 매끄럽게 빠져나왔다. 가네다 씨, 날씬하네요. 이 나이에 그런 말을 들어본들. 가네다 씨는 푸석한 얼굴을 찡그리며 웃었다. 그 표정을 보고서야 긴장이 풀렸다. 과거에는 만실이었다는 기숙사도 이제는 벽이 갈라진 낡은 창고에 불과하다. 1층 안쪽 방이 가네다 씨의 거처, 바로 앞쪽은 식당으로 쓰였던 넓은 공간이지만 가게에서 옮겨다 놓은 테이블과 의자로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온통 먼지로 뒤덮여 있어 언젠가 쓸 날이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적어도 우리 매장에선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2층부턴 다다미가 6장 깔린 방이 층마다 3개씩 있었는데 2층은 모두 비품으로 가득 찼고 내가 쓸 방은 3층에 올라와 바로였다. 미안하지만 화장실과 욕실은 1층이야. 나와 같이 써야 해. 기숙사일 때부터 욕실과 화장실은 공용이었는데 입주자들이 사용하던 지하의 넓은 욕실과 화장실, 1층 식당에 병설된 주방은 수도를 잠가둔 상태라 가네다 씨가 쓰는 곳을 사용하라고 했다. 가네다 씨가 청소를 해뒀다는 내 방은 말끔히 정리돼 있었다. 침대와 선반 외에는 가구가 없고 이불은 가네다 씨가 손님용 이불을 빌려주었다. 오전 내내 밖에 널어놨는지 포근한 햇살 냄새가 났다. 방 확인만 끝내고 품에 안고 있던 종이봉투에서 베스솔트를 꺼내 1층으로 내려갔다. 오늘 중으로 세면도구와 갈아입을 옷 등 최소한의 물건을 사둬야지. 일단 카드가 있어 당장의 장보기는 문제없지만 앞으로 생활을 다시 꾸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새삼 잃어버린 것에 크기에 놀랐다. 지금은 눈앞의 일만 생각하기로 하고 불안한 모조리 머리에선 쫓아냈다. 가네다 씨, 베스솔트 욕실에 둬도 될까요? 괜찮으면 가네다 씨도 사용하세요. 피로가 풀릴 거예요. 써도 돼? 고마워. 빗자루로 현관 앞을 쓸고 있던 가네다 씨는 기뻐하는 것 같기도 부끄러워하는 것 같기도 한 기색으로 써도 되냐고 말했다. 나가려고? 네, 아무것도 없어서 필요한 물건들 좀 사오려고요. 그러면 하쿠산 거리로 나가서 고라쿠엔역 쪽으로 가면 돼. 그리고 이것 좀 봐. 가네다 씨가 나를 손짓으로 부르며 현관 앞에 작은 화단을 가리켰다. 콘크리트의 기초 부분이 그대로 튀어나온 듯한 작은 화단에 가느다란 줄기가 뻗어나와 은청색의 촘촘한 잎을 빽빽하게 달고 있었다. 이거... 맞아, 은엽 아카시아. 미모사 나무지. 가나다라 기내도 봄에는 착실하게 꽃을 피워.
나고모 점장 이름이 미모사라고? 오늘 와쿠이 씨 얘기 들었다네. 네, 보통 이름은 안 부르니까요. 본사 회의 때 점장이라고 부르면 모두가 돌아봐요. 본사 회의는 각 지점의 점장들만 출석하니 그렇겠네. 가네다 씨는 재밌다는 듯이 웃더니 차분히 말했다. 미모사라. 좋은 이름이군. 할머니가 지어주셨대요. 할머니 집에도 큰 미모사 나무가 있었는데 무척 좋아하셨던 모양이에요. 꼭 내 아내 같군. 아내도 좋아했어. 가네다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서 미모사 가지를 바라봤다.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불안하기만 했는데 이제야 약간 즐거움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불이 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달라진 생활 탓에 피로도 마침 극에 달하 있었다. 패밀리 그릴 시리우스는 저렴한 가격의 레스토랑이다. 주요 손님은 가족 단위지만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모든 매장이 오후가 되면 학생이나 노인들의 집합수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직원이 내내 바쁜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내가 점장으로 있는 아사쿠사 매장은 전혀 다르다. 위치상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오픈 시간 이후로 계속 만석이다. 일본까지 와서 왜 굳이 햄버거 스테이크를 사 먹나 싶지만 아무래도 나카미세 상점가에서 전통 디저트를 만끽한 후에는 고열량의 양식이 먹고 싶어지는 모양이다. 많을 땐 손님의 70%를 외국인이 차지하는데 단 한 명도 영어에 능통한 직원이 없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하기야 매장 안에는 다양한 언어가 난무하고 있어 영어만 능숙하다고 될 일은 아니다. 점장 봤어요? 8번 테이블 손님 레슬링 선수처럼 팔뚝이 이만해요. 오무라씨 정도는 바로 들어올릴 것 같네. 부침성 좋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오무라씨에게 대답하며 나는 살며시 한숨을 내쉬었다. 만일 손님과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여자 점장인 내가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힘으로 될 리도 없고 의연한 태도 또한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이 불안은 내가 점장이 된 2년 전부터 계속되었다. 점장은 매장의 책임자. 무슨 일이 생기면 전면에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 계산 문제나 매장 잘못으로 인한 불만 처리라면 그래도 입사 12년 차라 나름대로 대응할 자신이 있다. 하지만 누가 봐도 트집이 분명한 불만이나 손님 간의 문제, 범죄와 관련된 시끄러운 일에 대응하는 건 전혀 자신이 없다. 매일 적은 수의 직원들로 영업을 효율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지내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러니 오무라 씨처럼 대학 생활을 즐기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점장은 늘 피곤해 보이네 라는 말을 듣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애초에 반말을 듣는 것도 내가 점장으로서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매일 밤 영업을 마칠 무렵엔 심신이 다 달아있다. 라스트 오더는 10시, 영업 종료는 10시 반이지만 아무리 서둘러 정리해도 매장을 나서는 시간은 11시가 넘는다. 그날 밤 퇴근길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스이도바시 역 주변이 북적였다. 도쿄돔에서 콘서트라도 있었던 모양이다. 이 거리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흥분이 식지 않은 사람들로 넘쳐나는데 피로가 누적된 나에겐 그 열기가 조금 성가시다. 배가 고팠지만 한시라도 빨리 사람들의 열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한눈 팔지 않고 소토보리 거리를 건넜다. 오늘 밤도 바람이 강해 문득 화재가 난 밤의 기억이 머리를 스친다. 그날 이후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잔뜩 긴장했다. 그나마 눈앞의 도쿄돔 호텔과 놀이공원 놀이기구의 불빛이 이 시간에도 거리를 밝히며 밤하늘에 떠올라 든든하다. 그러나 역 주변만 밝힐 뿐 하쿠산 거리를 건너 빌딩 사이로 들어선 순간 편의점 하나 없이 쥐죽은 듯 조용해진다.
생각해보니 아침부터 먹은 게 없다. 늘 아침을 거르긴 하지만 오늘은 아르바이트생이 2명이나 감기로 결근하는 바람에 쉴 시간이 없었다. 입에 넣은 거라곤 오무라 씨가 사다 준 에너지 음료뿐. 나도 참 연비가 좋은 몸이다. 매일 밤 일을 마치면 마비됐던 허기가 엄습한다. 당장이라도 어디든 들어가 식사를 하고 싶지만 어차피 어디나 라스트 오더가 끝난 시간이다. 공복이어도 술집은 조금 그래서 막차를 신경 쓰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는 분명 요식업계 종사자들의 영원한 고민일 것이다. 난 오늘 밤도 허기에 휘청이는 걸음을 간신히 앞으로 옮기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생각하길 점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마치 갑옷처럼 느껴졌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묵직한 책임을 강요받으며 매일 전선에 나선다. 그렇지만 갑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다. 점장이라서 받게 되는 말의 칼날에 상처를 입고 다른 직원과의 의식의 차이도 화살처럼 가슴에 박힌다. 가게를 나와 갑옷을 벗어던지면 내 몸은 만신창이다. 겨우 창고에 도착해 가네다 씨에게 건네받은 열쇠로 문을 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가네다 씨는 내가 퇴근하는 시간에는 대개 잠들어 있다. 이른 아침부터 매장 설비 점검을 나가는 일도 적지 않아 매일 밤 10시면 잠자리에 드는 게 습관이라고 한다. 일단 배를 좀 채우려고 가네다 씨의 주방으로 직행했다. 뭐든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했지만 직장이 음식점이라서 그런지 집에선 요리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은 편의점을 냉장고 대신 사용했고 쉬는 날의 외식이 유일한 낙인 생활이었다. 가네다 씨는 꼼꼼한 성격이라 그런지 주방을 항상 깨끗하게 정돈해주는 모양이다. 매일 밥을 해먹으면서도 쟁여놓고 먹는 습관은 없는지 여분의 식재료나 인스턴트 식품도 거의 안 보였다. 역시 편의점에 들릴 걸 그랬네 후회하며 유일하게 발견한 어육 소세지에 비닐을 벗겼다. 갑작스런 소리에 돌아보니 가네다 씨가 서 있었다. 하쿠산 거리를 건너 바로 앞 골목으로 들어갔다. 완만한 언덕길을 따라 고급 아파트들이 즐비했다. 창고가 있는 안쪽 골목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그쪽은 아파트보다는 오피스 건물이 많다. 도쿄돔과 놀이공원 바로 옆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임시 숙소긴 해도 여기서 일을 다니는 나까지 괜스레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그런데 골목을 따라갈수록 점점 불안해졌다. 주인은 아파트가 즐비한 한적한 주택지. 이미 시각은 12시가 넘었다. 당연히 놔두는 사람도 없고 거리는 고요했다. 이 정도로 도심의 밤이 조용할 줄은 몰랐다. 조금 전까지 차오르던 고향감은 어느새 불안함으로 바뀌어 그냥 되돌아가야 할지 내딛는 발걸음도 망설이고 있다. 시들어가던 기분에 다시 희망이 켜졌다. 한 블록 앞의 건물 처마 밑에 희미하게 빛을 내는 곳이 있었다. 나는 불빛을 향해 허기에 휘청이는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진짜 있네. 밤길에 두둥실 떠오르는 행등 같은 심플한 간판. 거기에 키친 상야등이라는 검은 글씨가 그림자처럼 보였다. 여기가 가네다 씨가 말하던 레스토랑일까? 나는 간판 주위를 2바퀴 빙 돌면서 자세히 관찰했다. 들어가자마자 마감했습니다 소리를 듣고 쫓겨날 수는 없다.
영업시간을 확인하려는데 간판에는 가게 이름 외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가게는 낡은 아파트 건물에 들어서 있었다. 어두워서 확실하진 않지만 얼핏 쇼와 시대에 지어진 건물처럼 보였다. 외벽은 까칠까칠한 콘크리트였고 베란다 난간은 요즘 보기 드문 철책이었다. 가게 입구는 1층이었지만 매장은 반지하인지 골목을 따라 난 창문이 상당히 낮았다. 창문은 모두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었고 형형색색의 희미한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와, 예쁘다. 무심코 감탄했다. 창문은 위치가 낮은 데다가 바로 앞에 산 울타리로 반쯤 가려져 있어 마음을 감질나게 했다. 그 은신처 같은 분위기가 매력적이어서 들어가기 전부터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다. 큰 마음 먹고 바 입구 같은 중후한 나무 문을 열자 딸랑딸랑 경쾌한 벨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진한 향이 습격당했다. 패밀리 그릴 시리우스 내에도 소스와 고기의 지방, 버터향이 배어있지만 그보다 훨씬 순도 높은 진짜의 향이다. 분명 재료가 좋다는 의미다. 가네다 씨가 코큐 그라탱을 먹었다고 했는데 여기라면 정말 제대로 된 정통 양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반신반의했던 마음을 반성하면서 생각보다 어두운 입구에 눈이 익숙해지기를 기다렸다. 예상대로 문 안쪽으로 3단 정도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고 그 끝에 어두컴컴한 통로가 뻗어 있었다. 통로에는 은은한 조명과 선반에 놓인 앤티크 스타일의 램프가 전부였다. 왁스칠이 되어 있어 반질반질한 마룻바닥에 램프의 불빛이 분위기 있게 비쳤다. 어서 오세요. 바람이 세찬 밤이었다. 창밖의 대로변으로 사람들이 지나간다. 가게 안에 휘황찬란한 불빛에 이끌려 몇 명은 들어올 법도 한데 그대로 지나친다. 내가 일하는 패밀리 그릴 시리우스 아사쿠사 가미나리문 거리점은 라스트 오더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노게스트,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게 올겨울 최강 한파가 덮친다고 세상이 야단법석이다. 좋아. 오늘 밤은 집에 일찍 갈 수 있겠다. 내겐 매장 매출보다 그게 훨씬 기뻤다. 레스토랑 패밀리 그릴 시리우스는 도쿄와 가나가와에 매장을 두고 있는 체인점이다. 내가 아사쿠사 지점으로 이동한 지 올해로 6년. 그 전에 일하던 곳은 세련된 도쿄만 일대 매장이어서 고급 아파트 주민이 주요 손님층이었다. 그러다 단번에 수수한 동네의 매장으로 왔다. 물론 체인점이라서 가게의 분위기나 메뉴는 변함이 없지만 고객층은 확 달라졌다. 지역 주민보다 관광객이 압도적으로 많아 매일 정신이 없다. 출퇴근을 생각해 히키우네에 위치한 1인 가구 빌라로 이사하길 잘했지. 이렇게 매일 녹초가 되는 상황에선 도무지 오랜 시간 전철에 몸을 싣고 흔들리며 갈 수 없다. 이런 추운 밤에는 조금이라도 일찍 집에 가서 오랜만에 목욕물을 받아넣고 느긋하게 몸을 데우고 싶다. 퇴근하고 오자마자 급탕 버튼을 눌렀다. 선택한 베스솔트는 라벤더. 빌라의 좁은 욕실에는 피로 해소와 숙면 효과를 강조하는 입욕제가 질비하다. 어느 것도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따뜻해진 몸으로 침대에 기어 들어가니
몸에 힘이 스르르 빠지면서 기적적으로 잠의 꼬리를 붙잡았다. 여전히 바람이 세차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멀리서 빈 깡통이 나뒹구는 소리가 들린다. 맞은편 공원의 상록수가 와삭대는 소리에 솟아오르는 불안감을 애써 억누른다. 여기서 정신이 맑아져 버리면 모처럼 잡은 졸음이 달아나고 만다. 괜찮다. 잘 수 있다. 잠이 온다. 오늘 밤은 푹 잘 거다. 거기서 의식은 끊겼다. 소란스럽다. 초인종, 알람 소리. 눈 깜짝할 사이에 아침인가 싶을 만큼 골아 떨어졌다. 더 자고 싶은데 밖이 시끄럽다. 하는 수 없이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확인하자 침대에 누운 지 아직 1시간밖에 지나 있지 않았다. 그래도 잠깐 잠이 든 모양이다. 다시 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 조금 더 있고 싶었다. 하지만 인터폰에 이어 쿵쿵쿵쿵 누가 현관문을 세차게 두들겨댔다. 이번에야말로 나는 벌떡 일어났다. 한밤중이다. 무슨 일인가 싶어 숨을 죽인다. 틀림없이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무서워. 난 침대 위에서 몸이 굳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나구모 씨, 나구모 미모사 씨, 일어나요. 큰일 났어. 옆집에 사는 집주인 목소리다. 나는 그제야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렸다. 뭔가 타는 냄새가 난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 설마 안 돼. 이쪽으로 오지 마. 내 바람과는 달리 사이렌은 빌라 앞에서 멈췄다. 커튼을 뚫고 들어온 적색등 불빛이 벽을 붉게 물들였다. 미모사씨, 불이야. 난 침대로 뛰쳐나와 정신없이 잠옷 위에 청바지를 끼어입고 스웨터를 뒤집어 쓴 다음 코트와 출퇴근길에 매는 배낭을 챙겨 현관문을 밀었다. 문을 열자마자 매캐한 냄새가 확 끼치며 눈과 코가 찡해졌다. 참지 못하고 기침이 튀어나왔다. 살았다. 뛰어. 집주인도 콜록대며 내 발을 덥석 잡았다. 어디에 불났어요? 나와 집주인은 5층짜리 빌라 1층에 살고 있다. 옆을 둘러봤으나 같은 층에선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다. 탄내만 강렬하게 풍겼다. 위층이야. 윗집 중 한 곳에. 얼른 뛰어. 집주인은 내 손을 잡아 끌며 입구 쪽으로 달렸다. 소방대원 몇 명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1층 안쪽 복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젊은 남자가 맨투맨 차림으로 뛰쳐나왔다. 빌라 밖에는 구경꾼들이 상당히 모여 있었다. 소방차도 속속 도착했다. 조심스레 돌아보니 2층 창문에서 불길이 거세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선명했고 강풍에 휩쓸려 몸을 비틀듯 더욱 위쪽으로 기어올랐다. 이렇게 격렬하게 타는 불꽃을 본 건 처음이었다. 다리가 덜덜 떨려 순간적으로 집주인에게 매달렸다. 2층 깨진 창문을 향해 소방차 호스에서 물이 세차게 뿌려지고 있었다. 창문 윗부분에서 검은 연기가 매섭게 치솟았다.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도 명확하게 보였다.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맨투맨 남자는 추운 듯 손으로 두 팔을 문대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다. 괜찮을 거야.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서 타진 않을 거야. 그보다 저기 무카이 씨 집인데 피했겠지. 응. 분명히 어딘가로 잘 피신했을 거야. 어느새 날 두 팔로 안아주고 있던 집주인이 자신에게 타이르듯 중얼거렸다. 건물 안 타겠죠? 난 확인하듯 반복해서 물었다. 불타고 있는 곳이 내 집 바로 위층이었으니까. 당연하지. 아마도. 집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그저 열심히 진화 작업 중인 광경을 지켜보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소방대원들은 길게 느린 호스로 건물 바깥쪽과 안쪽 양쪽에서 불길에 접근하는 듯했다. 창문을 겨냥한 방수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불길이 조금씩 밀려나자 구경꾼들로부터 안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물대포의 기세는 거셌고 창문을 벗어난 물줄기는 가차없이 외벽을 타고 땅으로 떨어졌다. 2층 베란다는 물바다가 됐는지 바로 아래에 있는 내 집 베란다에도 폭포처럼 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와 집주인은 어느새 꼭 끌어안은 채 그 모습을 응시했다. 이가 달달 떨린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감 때문인지 모르겠다. 아니, 둘 다다. 한겨울 한밤중에 집을 잃었으니까. 아, 그 와중에 대단하시네. 귀중품 갖고 나온 거예요? 맨투맨 남자는 내 등의 배낭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집에 있던 차림 그대로인데 나만 배낭을 메고 있었다. 어쩐지 부끄러워져 남자에게서 등을 돌리곤 고개를 위로 들었다. 소방차의 조명과 아직도 감도는 매캐한 연기 탓에 확실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머리 위로 별이 총총 떠있는 듯했다. 와, 저러면 바로 아랫집은 완전히 침수겠네요. 딱하네. 또다시 남자가 전곡을 짚었다. 불길이 잦아들었는데도 소방대원들은 계속해서 물대포를 가차없이 뿌려댔다. 완전하게 진화가 확인될 때까지 분명 계속되겠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이 내 집으로 쏟아졌을까? 이미 우리 집 베란다에서 넘쳐흐른 물이 부진의 잔디밭으로 세차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꼭 나이아가라 폭포 같다. 나는 하늘을 다시 올려다봤다. 한동안 보지 않았던 시리우스를 찾으려 필사적으로 눈을 부릅떴다. 큰일 날 뻔했네. 스미다구 히가시모코지마. 변두리 느낌 물씬 나는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에 승합차를 세운 카네다 씨는 진심으로 안 됐다는 표정으로 뒷좌석에 나를 돌아봤다. 그나저나 침은 그걸로 되겠어? 나는 무릎 위에 종이봉투를 고쳐 안았다. 네, 전부 물에 잠긴 데다 냄새가 배어 도저히. 화재 후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이해 그대로 출근한 나는 저녁이 돼서야 다시 빌라로 돌아왔다. 그러나 물난리가 난 집에서 가지고 나온 건 몇 개 없었다. 예금 통장 등의 귀중품과 빌라 임대 계약서 모두 다 쳐졌지만 없으면 곤란하다. 그 외엔 아예 건질 수가 없었다. 파라지점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내 집은 온통 물바다가 됐고 더구나 그 흐름을 가득 머금은 물은 눈과 코가 따가울 정도로 강렬했다. 마른다 한들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난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걸 잃었다.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다. 그럼 갈까?
가네다 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엑셀을 밟았다. 낡은 동네의 낯익은 풍경이 멀어져 간다. 매일 바라보던 스카이트리가 석양을 받아 휘황찬란했다. 나는 그 날씬한 자태에서 한동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내가 향하는 곳은 분큐구에 있다는 회사 기숙사다. 아니, 정확히는 과거에는 기숙사였지만 지금은 비품 보관소가 돼버린 창고다. 가네다 씨가 맨날 창고라고 불러서 나도 창고라고 부르는 곳. 오늘 밤부터 그 창고가 내 임시 거처다. 어젯밤 이후의 전말은 이렇다. 돌아갈 곳을 잃은 나는 집주인의 집에 묵게 되었다. 집주인은 1호와 2호를 리모델링으로 터서 널찍하게 살았다. 내 집은 물바다가 됐건만 놀랍게도 바로 옆집은 연기 냄새 말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정말이지 철근 콘크리트로 하길 아주 잘했어. 할머니 덕분이야. 집주인네 가족은 대대로 이 동네의 지주답게 몇 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공동주택은 무조건 철근 콘크리트로 지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집주인은 소방대원의 부름을 받고 나가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그동안 나는 낯선 집에서 무릎을 끌어안은 채 떨고 있었다. 신경은 곤두섰고 몸에 밴 연기 냄새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퇴근하고 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 도무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 돌아온 집주인은 몸이 얼었는지 코코아라도 마시자며 뜨겁고 달콤한 코코아를 내왔다. 이 집은 정전도 되지 않았고 가스도 사용할 수 있는 듯 했다. 내 바로 윗집에서 불이 나다니 불공평하기도 하지. 그러나 화를 낼 기력도 없을 만큼 지쳐 있었다. 무카이 씨가 잠자리에서 담배를 피웠던 모양이야. 직접 신고했다나 봐. 하지만 연기를 많이 마셔서 구급차로 옮겨졌다네. 자기 손으로 어떻게든 꺼보려고 했던 것 같아. 집주인은 코코아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따끈따끈한 정보를 들려주었다. 나는 내 윗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몰랐다. 초기 진화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에서 단념하지 않으면 못 빠져나간다고 해요. 빠져나갈 길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회사 방제 훈련 때 배운 지식을 선보이자 집주인은 감탄한 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 같아. 문도 뜨거워져서 좀처럼 열지 못했을 거라고 소방대원이 그러더라고. 그건 그렇고 이런 일은 처음이네. 어떻게 해야 하나. 저야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하자마자 눈앞이 어두워졌다. 전부를 잃었다. 이 빌라는 역에서 가까운 만큼 인기가 많아 언제나 빈집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다시 말해 내가 옮길 수 있는 집도 없다는 말이다. 고향집은 군마에 있어 가깝다고 할 수 없고 남자친구는 고사하고 신세질만큼 친한 친구도 없다.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다. 회사에 상담할 수밖에. 평소에 막 굴려대니까 이런 때만큼은 도움을 받아야 수지가 맞는다. 우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새웠고 조간 신문이 도착한 타이밍에야 나는 집주인에게 수건을 빌려 세수를 했다. 신문 배달원도 빌라의 참상에 놀랐을 것이다. 출근 다녀올게요. 내 말에 집주인은 깜짝 놀랐다. 오늘 같은 날도 출근하게? 당연히 출근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았다. 가봤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게 뻔한데. 그러나 나는 패밀리 그릴 시리우스 아사쿠사점의 점장이다. 오늘은 다른 정직원이 쉬는 날이라 내가 먼저 가서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가게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바로 직원의 90%를 아르바이트생이 차지하는 음식점의 현실이다. 어젯밤 정신없이 청바지를 입고 배낭을 메고 뛰쳐나온 건 잘한 일이었다. 배낭에는 지갑과 교통카드가 그대로 있었고 가게에 가면 유니폼도 있다. 나는 만류하는 집주인을 뒤로하고 평소처럼 빌라를 나섰다.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본사 단축 번호를 눌렀다. 이 시간에 전화를 받을 사람은 가장 일찍 출근하는 총무부장이라는 것도 알았다. 총무부장 와쿠이 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숨쉬는 것도 잊은 사람처럼 어젯밤에 일어난 일과 집을 잃은 사실을 보고했다. 예전에 와쿠이 씨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어서 여러모로 친절하게 대해줄 걸 알고 있었다. 와쿠이 씨는 잠시 기다려봐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더니 내가 점심 영업을 하는 동안 모든 얘기를 끝내놓았다. 그는 곧바로 창고의 관리인에게 연락해 사용할 수 있는 방이 있는지 확인한 동시에 다른 지점의 직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내가 조퇴할 수 있도록 조치해두었다. 이럴 때는 체인점에서 일하고 있어서 다행임을 실감한다. 이어 와쿠이 씨는 친절하게도 창고를 관리하는 설비부에 가네다 씨를 불러다 주었다. 빌라에서 들고 나올 짐이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확인해 볼 것도 없이 나는 이미 모든 물건이 물에 잠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네다 씨가 눈치껏 고무장어까지 가지고 와준 터라 반나절 만에 조심스레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참상을 본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부엌도 옷장도 온통 거무스름한 물에 잠겨 있었다. 언젠가는 입을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충동 구매한 원피스는 태그가 달린 채로 물에 잠겼고 보너스를 털어 산 소가죽 가방은 쭈글쭈글해져 있었다. 아무리 화재보험금이 나온다고 해도 이들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은 돌아오지 않는다. 물에 젖었을 뿐 아니라 냄새까지 밴 탓에 애용하던 머그잔조차 정성껏 씻어낸들 쓸마음이 들지 않았다. 비록 잠만 자던 집이라고 해도 취직 후에 내 모든 것이 이곳에 꽉꽉 차 있었다. 집주인과 물건들의 폐기를 의논해야겠지만 일단은 당장 생활할 거점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했다. 최소한의 필요 서류를 찾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욕실에 있는 베스솔트 병 몇 개를 종이봉투에 담았다. 당분간은 잠에 들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았다. 가네다 씨의 운전은 놀랄 정도로 부드러웠다. 운전 잘하시네요 라고 말하자 여인을 태웠으니까. 라면서 웃다가 이거 성희롱 발언인가? 하면서 당황해하는 모습이 귀여웠다. 설비부의 가네다 씨는 종종 요리컵이나 접시 등의 비품을 싣고 지점 사이를 오간다. 그래서 이런 운전이 몸에 밴 듯했다. 전 가네다 씨가 창고 관리인인 줄 몰랐어요. 심지어 창고가 옛날에 기숙사였다는 것도 이제 알았고요. 평소에 가네다 씨는 본사에 있다. 매장 설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려가기 때문에 내겐 총무부의 와쿠이 씨와 마찬가지로 의지가 되는 존재였다. 비품 관리도 설비부 일이니까. 원래 예전에는 내가 기숙사 관리인이었어. 아내와 입주해 살면서 말이야. 경기가 좋았던 시절에는 우리 회사도 직원이 많았고 지방에서 온 젊은 친구도 많았지. 직원 기숙사는 항상 만실이었다네. 나는 패밀리 그릴 시리우스가 활기를 완전히 잃고 난 후에 입사했다. 모회사인 주식회사 오이누는 현재 운영 중인 도쿄, 가나가와뿐 아니라 간사이 지방에까지 지점을 갖고 있었다. 널리고 널린 음식점들에 푹 파묻혀버린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핸들을 잡은 가네다 씨는 옛날 이야기를 이어갔다.
베테랑 직원들이 명예퇴직으로 많이 줄어든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 흥미로웠다. 그리워. 지금은 그때랑 비교하면 점퍼 수도 직원도 거의 절반이지. 기숙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폐쇄한 게 15년쯤 됐나. 뭐 자사 건물에다 위치도 좋고 문 닫은 매장의 비품은 다른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보관해 두자고 해서 그대로 창고로 쓰고 있지. 나도 기숙사 관리인에서 설비부로 소속이 바뀌었지만 하는 일은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아. 가끔 불필요해진 물건을 창고로 보내긴 했지만 솔직히 창고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보낸다고 해도 택배가 아닌 식자재를 납품하러 오는 자사 공장 트럭에 넘겨주면 그쪽에서 창고로 옮겨주는 식이었다. 주소를 적을 필요가 없었다. 차는 스미다 강을 건너 도심으로 향했다. 본사가 지오다구에 있고 진보초에 1호점과 신주쿠나 이키부쿠로에도 매장이 있으니 예전 기숙사가 도심에 있는 것도 이해가 갔다. 가네다 씨는 기숙사가 폐쇄된 직후 부인을 잃었다고 한다. 괴로운 일이 겹쳐 힘들었다고 말하는 가네다 씨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당시에는 결코 웃을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도 창고 관리인으로 계속해서 예전 기숙사에 남아있는 건 회사도 그의 사정을 감안해 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평소 매장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흔쾌히 아사쿠사까지 와주는 가네다 씨에겐 늘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원래 기숙사 관리인이었다는 얘기를 듣자 이상하게 수긍이 갔다. 다 왔어. 운전석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창밖으로 커다란 병원 건물이 보였다. 줄지어 늘어선 건물들 사이를 달려 길은 어느새 복잡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30분도 채 안 걸렸는데 아주 낯선 장소에 온 것 같아 갑자기 걱정스러웠다. 그나저나 재난을 당했네. 창고라서 불편한 게 많겠지만 부담 없이 뭐든 얘기해. 자, 도착. 분교구 중심지. 빌딩과 아파트가 질비한 골목이었다. 차는 4층짜리 길쭉한 빌딩 앞에 멈춰섰다. 주변에도 비슷한 건물들 뿐이어서 내일 밤에 무사히 찾아올 수 있을지 점점 불안해졌다. 이 언덕을 내려가면 하쿠산 거리, 바로 앞에는 고라쿠엔 유원지고 출퇴근은 오차노미즈역보다 스이도바시역이 가까우려나? 자, 먼저 내려. 안 그럼 내리기 힘들어. 가네다 씨가 뒤를 돌아보며 재촉하여 짐을 안고 차에서 내렸다. 빌딩 1층은 현관 옆에 차고로 되어 있는데 무척 좁았다. 가네다 씨가 차를 후진시키는 동안 난 골목을 나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네다 씨의 말대로 건물 사이로 도쿄도 모텔이 보였다. 친구 결혼식 때 딱 한 번 방문했을 뿐인데 왠지 익숙하게 느껴지는 저 건물이 완전히 거리의 랜드마크가 되었기 때문일까. 내가 두리번거리는 동안 가네다 씨는 차폭이 아슬아슬할 정도로 콘크리트 벽에 바짝 붙어 한 방에 주차했다. 곧이어 운전석 문을 살짝 열고 매끄럽게 빠져나왔다. 가네다 씨, 날씬하네요. 이 나이에 그런 말을 들어본들. 가네다 씨는 푸석한 얼굴을 찡그리며 웃었다. 그 표정을 보고서야 긴장이 풀렸다. 과거에는 만실이었다는 기숙사도 이제는 벽이 갈라진 낡은 창고에 불과하다. 1층 안쪽 방이 가네다 씨에 거쳐 바로 앞쪽은 식당으로 쓰였던 넓은 공간이지만 가게에서 옮겨다 놓은 테이블과 의자로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온통 먼지로 뒤덮여 있어 언젠가 쓸 날이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적어도 우리 매장에선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2층부턴 다다미가 6장 깔린 방이 층마다 3개씩 있었는데 2층은 모두 비품으로 가득 찼고 내가 쓸 방은 3층에 올라와 바로였다. 미안하지만 화장실과 욕실은 1층이야.
나와 같이 써야 해. 기숙사일 때부터 욕실과 화장실은 공용이었는데 입주자들이 사용하던 지하의 넓은 욕실과 화장실, 1층 식당에 병설된 주방은 수도를 잠가둔 상태라 가네다 씨가 쓰는 곳을 사용하라고 했다. 가네다 씨가 청소를 해뒀다는 내 방은 말끔히 정리돼 있었다. 침대와 선반 이외에는 가구가 없고 이불은 가네다 씨가 손님용 이불을 빌려주었다. 오전 내내 밖에 널어놨는지 포근한 햇살 냄새가 났다. 방 확인만 끝내고 품에 안고 있던 종이봉투에서 베스솔트를 꺼내 1층으로 내려갔다. 오늘 중으로 세면도구와 갈아입을 옷 등 최소한의 물건을 사둬야지. 일단 카드가 있어 당장의 장보기는 문제없지만 앞으로 생활을 다시 꾸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새삼 잃어버린 것에 크기에 놀랐다. 지금은 눈앞의 일만 생각하기로 하고 불안은 모조리 머리에선 쫓아냈다. 가네다 씨, 베스솔트 욕실에 둬도 될까요? 괜찮으면 가네다 씨도 사용하세요. 피로가 풀릴 거예요. 써도 돼? 고마워. 빗자루로 현관 앞을 쓸고 있던 가네다 씨는 기뻐하는 것 같기도 부끄러워하는 것 같기도 한 기색으로 써도 되냐고 말했다. 나가려고? 네, 아무것도 없어서 필요한 물건들 좀 사오려고요. 그러면 하쿠산 거리로 나가서 고라쿠엔역 쪽으로 가면 돼. 그리고 이것 좀 봐. 가네다 씨가 나를 손짓으로 부르며 현관 앞에 작은 화단을 가리켰다. 콘크리트의 기초 부분이 그대로 튀어나온 듯한 작은 화단에 가느다란 줄기가 뻗어나와 은청색의 촘촘한 잎을 빽빽하게 달고 있었다. 이거... 맞아, 은엽 아카시아. 미모사 나무지. 가나다라 기내도 봄에는 착실하게 꽃을 피워. 나고모 점장 이름이 미모사라고? 오늘 와쿠이 씨 얘기 들었다네. 네, 보통 이름은 안 부르니까요. 본사 회의 때 점장이라고 부르면 모두가 돌아봐요. 본사 회의는 각 지점의 점장들만 출석하니 그렇겠네. 가네다 씨는 재밌다는 듯이 웃더니 차분히 말했다. 미모사라. 좋은 이름이군. 할머니가 지어주셨대요. 할머니 집에도 큰 미모사 나무가 있었는데 무척 좋아하셨던 모양이에요. 꼭 내 아내 같군. 아내도 좋아했어. 가네다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서 미모사 가지를 바라봤다.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불안하기만 했는데 이제야 약간 즐거움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불이 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달라진 생활 탓에 피로도 마침 극에 달해 있었다. 패밀리 그릴 시리우스는 저렴한 가격의 레스토랑이다. 주요 손님은 가족 단위지만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모든 매장이 오후가 되면 학생이나 노인들의 집합수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직원이 내내 바쁜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내가 점장으로 있는 아사쿠사 매장은 전혀 다르다. 위치상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오픈 시간 이후로 계속 만석이다. 일본까지 와서 왜 굳이 햄버거 스테이크를 사 먹나 싶지만 아무래도 나카미세 상점가에서 전통 디저트를 만끽한 후에는 고열량의 양식이 먹고 싶어지는 모양이다. 많을 땐 손님의 70%를 외국인이 차지하는데 단 한 명도 영어에 능통한 직원이 없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하기야 매장 안에는 다양한 언어가 난무하고 있어 영어만 능숙하다고 될 일은 아니다. 점장 봤어요? 8번 테이블 손님 레슬링 선수처럼 팔뚝이 이만해요. 오무라 씨 정도는 바로 들어올릴 것 같네. 부침성 좋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오무라 씨에게 대답하며 나는 살며시 한숨을 내쉬었다. 만일 손님과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여자 점장인 내가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힘으로 될 리도 없고 의연한 태도 또한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이 불안은 내가 점장이 된 2년 전부터 계속되었다. 점장은 매장의 책임자,
무슨 일이 생기면 전면에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 계산 문제나 매장 잘못으로 인한 불만 처리라면 그래도 입사 12년 차라 나름대로 대응할 자신이 있다. 하지만 누가 봐도 트집이 분명한 불만이나 손님 간의 문제, 범죄와 관련된 시끄러운 일에 대응하는 건 전혀 자신이 없다. 매일 적은 수의 직원들로 영업을 효율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지내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러니 오무라 씨처럼 대학 생활을 즐기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점장은 늘 피곤해 보이네 라는 말을 듣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애초에 반말을 듣는 것도 내가 점장으로서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매일 밤 영업을 마칠 무렵엔 심신이 다 달아있다. 라스트 오더는 10시, 영업 종료는 10시 반이지만 아무리 서둘러 정리해도 매장을 나서는 시간은 11시가 넘는다. 그날 밤 퇴근길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스이도바시 역 주변이 북적였다. 도쿄돔에서 콘서트라도 있었던 모양이다. 이 거리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흥분이 식지 않은 사람들로 넘쳐나는데 피로가 누적된 나에겐 그 열기가 조금 성가시다. 배가 고팠지만 한시라도 빨리 사람들의 열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한눈 팔지 않고 소토보리 거리를 건넜다. 오늘 밤도 바람이 강해 문득 화재가 난 밤의 기억이 머리를 스친다. 그날 이후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잔뜩 긴장했다. 그나마 눈앞의 도쿄돔 호텔과 놀이공원 놀이기구의 불빛이 이 시간에도 거리를 밝히며 밤하늘에 떠올라 든든하다. 그러나 역 주변만 밝힐 뿐 하쿠산 거리를 건너 빌딩 사이로 들어선 순간 편의점 하나 없이 쥐죽은 듯 조용해진다. 배고파. 생각해보니 아침부터 먹은 게 없다. 늘 아침을 거르긴 하지만 오늘은 아르바이트생이 2명이나 감기로 결근하는 바람에 쉴 시간이 없었다. 입에 넣은 거라곤 오무라 씨가 사다 준 에너지 음료뿐. 나도 참 연비가 좋은 몸이다. 매일 밤 일을 마치면 마비됐던 허기가 엄습한다. 당장이라도 어디든 들어가 식사를 하고 싶지만 어차피 어디나 라스트 오더가 끝난 시간이다. 공복이어도 술집은 조금 그래서 막차를 신경 쓰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는 분명 요식업계 종사자들의 영원한 고민일 것이다. 난 오늘 밤도 허기에 휘청이는 걸음을 간신히 앞으로 옮기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생각하길 점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마치 가부처럼 느껴졌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묵직한 책임을 강요받으며 매일 전선에 나선다. 그렇지만 갑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다. 점장이라서 받게 되는 말의 칼날에 상처를 입고 다른 직원과의 의식의 차이도 화살처럼 가슴에 박힌다. 가게를 나와 갑옷을 벗어던지면 내 몸은 만신창이다. 겨우 창고에 도착해 가네다 씨에게 건네받은 열쇠로 문을 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가네다 씨는 내가 퇴근하는 시간에는 대개 잠들어 있다. 이른 아침부터 매장 설비 점검을 나가는 일도 적지 않아 매일 밤 10시면 잠자리에 드는 게 습관이라고 한다. 일단 배를 좀 채우려고 가네다 씨의 주방으로 직행했다. 뭐든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했지만 직장이 음식점이라서 그런지 집에선 요리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은 편의점을 냉장고 대신 사용했고 쉬는 날의 외식이 유일한 낙인 생활이었다. 가네다 씨는 꼼꼼한 성격이라 그런지 주방을 항상 깨끗하게 정돈해주는 모양이다. 매일 밥을 해먹으면서도 쟁여놓고 먹는 습관은 없는지 여분의 식재료나 인스턴트 식품도 거의 안 보였다. 역시 편의점에 들릴 걸 그랬네 후회하며
유일하게 발견한 어육 소세지에 비닐을 벗겼다. 갑작스런 소리에 돌아보니 가네다 씨가 서 있었다. 하쿠산 거리를 건너 바로 앞 골목으로 들어갔다. 완만한 언덕길을 따라 고급 아파트들이 즐비했다. 창고가 있는 안쪽 골목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그쪽은 아파트보다는 오피스 건물이 많다. 도쿄돔과 놀이공원 바로 옆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임시 숙소긴 해도 여기서 일을 다니는 나까지 괜스레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그런데 골목을 따라갈수록 점점 불안해졌다. 주인은 아파트가 즐비한 한적한 주택지. 이미 시각은 12시가 넘었다. 당연히 놔두는 사람도 없고 거리는 고요했다. 이 정도로 도심의 밤이 조용할 줄은 몰랐다. 조금 전까지 차오르던 고향감은 어느새 불안함으로 바뀌어 그냥 되돌아가야 할지 내딛는 발걸음도 망설이고 있다. 시들어가던 기분에 다시 희망이 켜졌다. 한 블록 앞의 건물 처마 밑에 희미하게 빛을 내는 곳이 있었다. 나는 불빛을 향해 허기에 휘청이는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진짜 있네. 밤길에 두둥실 떠오르는 행등 같은 심플한 간판. 거기에 키친 상야등이라는 검은 글씨가 그림자처럼 보였다. 여기가 가네다 씨가 말하던 레스토랑일까? 나는 간판 주위를 두 바퀴 빙 돌면서 자세히 관찰했다. 들어가자마자 마감했습니다 소리를 듣고 쫓겨날 수는 없다. 영업시간을 확인하려는데 간판에는 가게 이름 외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가게는 낡은 아파트 건물에 들어서 있었다. 어두워서 확실하진 않지만 얼핏 쇼와 시대에 지어진 건물처럼 보였다. 외벽은 까칠까칠한 콘크리트였고 베란다 난간은 요즘 보기 드문 철책이었다. 가게 입구는 1층이었지만 매장은 반지하인지 골목을 따라 난 창문이 상당히 낮았다. 창문은 모두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었고 형형색색의 희미한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와, 예쁘다. 무심코 감탄했다. 창문은 위치가 낮은 데다가 바로 앞에 산 울타리로 반쯤 가려져 있어 마음을 감질나게 했다. 그 은신처 같은 분위기가 매력적이어서 들어가기 전부터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다. 큰 마음 먹고 바 입구 같은 중후한 나무 문을 열자 딸랑딸랑 경쾌한 벨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진한 향이 습격당했다. 패밀리 그릴 시리우스 내에도 소스와 고기의 지방, 버터향이 배어있지만 그보다 훨씬 순도 높은 진짜의 향이다. 분명 재료가 좋다는 의미다. 가네다 씨가 코키우 그라탱을 먹었다고 했는데 여기라면 정말 제대로 된 정통 양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반신반의했던 마음을 반성하면서 생각보다 어두운 입구에 눈이 익숙해지기를 기다렸다. 예상대로 문 안쪽으로 3단 정도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고 그 끝에 어두컴컴한 통로가 뻗어 있었다. 통로에는 은은한 조명과 선반에 놓인 앤티크 스타일의 램프가 전부였다. 왁스칠이 되어 있어 반질반질한 마룻바닥에 램프의 불빛이 분위기 있게 비쳤다. 어서 오세요.